정갈 세 번째 시간. 갈색의 오리떼가 강을 향해 흘러드는 더러운 도랑물을 거스르며 자맥질을 하고 있었다. 몇 마리 인간은 햇빛이 10개 남아있는 둔덕에서 그들의 더러워진 깃털을 털어 말리고 있었다. 아빠는 또 나셨을까요? 아이가 문득 그 여자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럼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부지런히 날아오고 계실걸? 그 여자는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오신다니 기뻐요. 나도 그렇단다. 아빠가 오시면 아이가 즐거운 공상과 기대로 눈을 반짝이며 잠깐 말을 끊었다. 그래,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 여자가 대답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는 과수원에 들렀다. 남편은 설이 맞은 뒤에 물기 마르고 볼품없는 사과의 강한 단맛과 상한 듯한 향기를 좋아했다. 내일 아침 일찍 한 상자 배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여자는 묻지도 않는 말을 덧붙였다. 얘들 아빠가 좋아해서요. 내일이면 도착합니다. 1년 만에 귀국이죠. 다시금 갈나무 숲으로 들어섰을 때 메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부엽게 비쳐들던 햇빛은 거의 사위였다. 그 여자는 어둡고 깊어가는 그늘에 들어서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방금 지나온 엷은 금빛 햇살 속에 조그만 두 아이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나눠진 자신의 모습이 마치 지나간 시대의 음영 혹은 이제는 쓰이지 않는 옛 주화에 마모된 양강무늬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다가 차츰 닳아지듯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등뼈처럼 단단하게 솟아오르는 시간의 흐름을 뚫고 그 소리는 들려왔다. 불을 끈 마루에서 팔짱을 끼고 서성이던 그 여자는 부엌 옆의 세탁장으로 가서 위층과 연결된 홈통에 귀를 기울였다. 홈통의 울림으로 부풀어 오르고 얇게 퍼져 약간 변질된 음들이 주저하듯 잠깐씩 먹고 그 여자는 차가운 홈통에 더욱 바짝 귀를 갖다 대었다. 자신의 갈망이 최근이 끊긴 음을 잊게 하리라는 몸짓으로 마루의 커튼을 닫고 전등 스위치를 내리는 12시 넘은 시각.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릴 것 없다고 생각될 즈음 층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그 여자는 이제 그가 돌아오는구나 생각하곤 했다. 그 여자의 집을 거쳐 올라가게 되는 5층에 마주보는 두 집 중 한 집은 비어있기 때문이었다. 발바닥 전체를 층계 바닥에 대었다 떼는 무겁고 피로한 발소리는 그 여자의 집 문 앞에 이르러 한숨 돌리듯 잠깐 멋는 성 씹다가 올라가곤 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홈통을 타고 문들 중에 하나에 반짝 불이 켜지는 어쩌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이 외롭고 순결하게 다가오는 느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길게 이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가 어느 날인가에 화려한 무대와 갈채를 꿈꾸며 익혔을 곡들은 대개 첫 악장의 몇 소절만 되풀이 연주되다가 그러한 자신의 바램, 환상을 비웃듯 갑자기 그치곤 했다. 갑자기 사납게 물 쏟아부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치는 듯한 물줄기가 홈통으로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홈통에서 귀를 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바이올린 소리가 뚝 끊기고 늦은 저녁을 차리는 귀찮은 일에 짜증기를 숨기지 않은 요란한 그릇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다투고 있는 모양이었다. 다툰다지만 그 여자의 귀에는 간혹 들리는 그의 것인 듯한 낮은 웅얼거림을 누르는 여자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귀를 더욱 바짝 홈통에 붙이고 숨을 죽이는 그 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웅얼거리는 남자의 대꾸는 좀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에 비해 여자의 말은 알아듣기 쉬웠다. 그러나 그건 역시 못 살아. 미치겠어. 아, 따위. 히스테리카란 외침이 대부분이어서 그 여자는 무엇이 그들 부부의 싸움의 빌미와 내용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아, 졸려서 미치겠어요. 하고 한 날 이렇게 밤늦도록 기다리는 것도 못 견딜 노릇이에요. 어쩔 작정이에요? 말 좀 해봐요. 나는 불안해요. 나는 종종 내가 껍질만 남은 벌레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홈통의 벽에서 웅웅대고 뭉개지고 지워지는 종내는 탄식으로 덮어지는 말들을 짐작으로 이어 맞추며 그 여자는 보이지 않는 그의 어깨를 안타깝게 잡아 흔들듯 중얼거렸다. 그들 부부는 자주 다퉜다. 밤늦은 시간의 바이올린 소리, 다투는 소리뿐 아이가 없는 탓인지 그의 집은 늘 조용했다. 늦은 오후 갓 잠에 깬 듯 권태롭고 부스스한 얼굴로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그의 오동통하고 애절문 아내를 보는 일만 없다면 필시 빈집이라 여기기 십상이었다. 밤일하러 나간대요. 시내에 바이올린 술집이 있다더군요.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사는 아낙네들은 그의 집을 가리키며 수근거렸다. 잃어버린 꿈과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안타깝게 부르는 손짓으로 한밤중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수줍게 화를 긋는다는 것은 그 여자의 지나친 감상인지도 몰랐다. 그것은 하루 일을 끝낸 악기의 조율, 가볍게 손을 풀기 위한 의미 없는 동작일 수도 있을 것이다. 늦은 오후 그 여자는 가끔 층계참이나 아파트 출입문에서 그와 부딪혔다. 그때는 그 여자가 간식을 먹이기 위해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시각이기도 했다. 그는 귀밑머리가 희끗희끗 새기 시작하는 중년을 넘긴 사내였다. 그는 때로 불투명한 막을 통해 보듯 그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으나 대개는 바이올린 케이스의 무게로 한쪽 어깨를 비스듬히 늘어뜨린 채 버릇인 양 우울하게 이마를 찡그리고 지나쳐갔다. 남편과 함께 결혼기념일을 자축한다고 간 술집에서 그를 보았어요. 나이든 악사는 처량하더군요. 그 편에서야 우리를 알 리 없지만 인사삼아 세 곡이나 청해 들었어요. 반상회에서 만난 한 아낙네는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악사의 젊은 아내를 흘끗거리며 낮게 소곤거렸다. 위층에서는 이제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이따금 아파트 광장을 질주하는 찻소리만 들려왔다. 그들의 다툼은 화해로운 결론은 얻은 것일까? 아니면 그 여자가 남편과의 다툼 뒤에 을에 그러하듯 다친 다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슬픔과 욕망으로 무마시키며 깊이 포옹하고 잠이 들까? 그 여자는 풀길 없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생각하듯 어두운 마루를 뚜벅뚜벅 걸어 다녔다. 간마른 도배지에 마르지 않은 풀냄새가 눅눅하게 맡아졌다. 방문 안쪽에서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새벽 2시가 채 못된 시각이었다. 남편은 아직 어두운 하늘에 떠 있을 것이다. 아침나절의 외출과 오후의 긴 산책으로 피곤했지만 그 여자는 잠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남편의 물건들이 유품처럼 보존되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방의 청소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듯 했다. 정가를 발견한 후
그 여자는 남편의 방 청소를 벼르기만 할 뿐 엄두를 내지 못했다.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오. 지난해와 또 지난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임지로 떠날 때 남편은 말했었다. 그 여자가 아이에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가 그곳의 생활과 일, 사귄 사람들과 풍속에 대해 간간 써보내듯 그 여자도 아이들의 자라남에 대해 그가 없는 가정의 쓸쓸함에 대해 편지를 써보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승진을 보장받는다는 명분이긴 했지만 모두가 내켜하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지사 근무를 그는 거의 지원한 것이라고 그 여자는 믿고 있었다. 그 무렵 똑같이 40살 동갑내기인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복잡한 무언가 지쳐가고 있다는 분명치 않는 무력감이었다. 40살이란 자기의 시절이 지나고 있다는 초조함과 함께 인생이 그에게 새로운 계기와 자극을 요구하는 나이였지만 또한 무엇을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추어 엽사인 그는 아프리카의 신생국에 냉장고, 세탁기 따위를 팔러가면서 말라리아와 독충의 위협보다 분명 더럽혀지지 않은 초지와 밀림, 야생의 동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여자 역시 살아온 세월의 부피와 경륜이 시간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젊은이를 늙게 하듯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교훈을 그 여자에게 가르쳤으나 그것은 구원도 위안도 되지 못했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1년간의 시간은 아마 그 여자의 전 생애와 맞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독이 만성적인 권태와 무의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리라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남편이 떠난 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쌓여 1달, 2달이 흘러갔다. 그 여자는 1달에 한 번씩 남편의 봉급을 지급받기 위해 정해진 은행의 창구를 찾아갔고 또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가거나 갈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때때로 자정 넘어 새벽 2시, 3시쯤에도 술 취한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는 자동차와 경비원의 플래시 불빛을 피하여 펄럭이며 아파트의 빈 광장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외로움이나 불안은 조금씩 쓰러졌다. 세상을, 자신의 삶을 조금치의 환상도 없이 달에 갈듯이 다스려갈 수 있는 것일까? 제발, 그러지 마라! 잠시 조용하던 위층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그 여자는 걸음을 멈추었다. 홈통을 타고 들려오는 것은 남자의 고함 소리였다. 그의 아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 시끄러워. 그 여자는 마루 가운데 선 채 별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말의 반응을 기다리듯 잠시 쉬었다가 조금 큰 소리로 되풀이 말했다. 아, 시끄러워 미치겠어. 여전히 여자는 큰 소리로 울고 있었지만 위층에 현관문 여닫기는 소리가 거칠게 들리고 이어 층계를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는 부엌에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어둠 속에서 마음 놓고 돌아다니던 바퀴벌레들이 재빠르게 싱크대 밑으로 달아나 숨었다. 소리 없이 흩어져
순간에 사라진 탓에 그것은 환영처럼 느껴졌다. 그 여자는 잠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생각난 듯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부엌과 마루 사이에 튀어나온 흰 벽에는 아이들의 키높이가 연필로 표시되어 있었다. 남편이 없는 1년 사이 아이들은 각각 10cm가 넘게 자랐다. 그 여자는 손톱으로 문질러 그 연필 자국에 깊게 흠을 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여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흠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이었다. 문 하나 건너 자고 있는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존재로 아득히 떠올랐다. 물컵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자신에게 대해 그러하듯. 그 여자는 부엌 전등을 끄고 다시 마루로 나왔다.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헛된 기대로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뿌옇게 퍼져 보이는 수은등의 불빛으로는 그의 모습을 찾아낼 수 없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었다. 밝아오는 아침을 향해 어두운 천공을 날고 있으리라.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에게 수면 부족으로 인해 한결 늙고 거칠한 얼굴을 보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여자는 달리 할 일을 찾아내지 못한 혹은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좁은 마루 위를 뚜벅뚜벅 걸어 다녔다. 어느 결에 위층 여자의 울음소리는 그쳐 있었다. 내일 이맘때면 자신은 적도의 햇빛과 뜨거운 바람으로 한결 탄탄하고 거칠어진 남편의 팔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으리라. 그리고 짧은 대화와 긴 침묵, 다시금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되리라. 그 여자가 아이에게 말했듯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 여자의 서성이는 걸음이 한층 빨라졌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돌아다니는 정갈의 자취를 찾으려는 듯이. 견딜 수 없는 어지럼증으로 긴 의자에 드러누워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 그 여자는 내실을 치는 벽시계 소리와 함께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 위층에 배를 누르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그가 돌아오는구나. 꿈결처럼 중얼거렸다. 꿈속에서 그 여자는 무언가 안타깝게 기어오르려는 몸짓, 비비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 긴 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잡았으나 곧이어 커튼이 열린 유리문의 옅은 새벽빛 속에 펄럭이며 검게 떨어져 내리는 무엇인가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 여자의 감은 눈시울을 눌렀다. 새벽에 그 여자는 심심찮은 웅성거림과 가슴을 지르는 곡성에 밖으로 나왔다. 그 여자의 집 바로 밑에 화단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 신새벽에 맡게 된 흉하고 상서롭지 못한 일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줄기가 부러진 2년생 단풍나무 곁에 엎드려 있었다. 젖혀진 검은 양복 자락으로 흰 와이셔츠가 보였다. 드러난 한쪽 뺨에 흙이 묻어있고 머리에서부터 흐른 피가 이마 위에서 가늘게 굳어 있었다. 어떻게 좀 해줘요. 어쩌면 좋아. 그의 아내가 남편의 구둣발을 부여안고 울부짖었다.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곧 앰뷸런스가 올 겁니다, 사모님. 그때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경비원이 그 여자의 어깨를 안고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내가 울음 끝에 띄엄띄엄 하는 소리로 보아 그는 비상사다리로 옥상에 올라가
다시 5층 그의 집 베란다로 기어내리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선생님께서는 술에 취해 계셨던가 보죠? 아니에요. 그이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우린 싸우고 그이는 오밤중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이는 줄곧 머지않아 일터에서 해고되리라는 불안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런 데서 일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이때까지 번번이 그런 이유로 밀려났거든요. 나는 잠이 들면 누가 와서 떼매어 가도 몰라요. 그 애가 다시 집에 들어와 배를 누르다가 기척이 없으니까 베란다로 들어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의 아내는 어린애처럼 몸부림을 치며 울었다. 곧 앰뷸런스가 다급한 소리로 달려오고 그와 그의 아내를 실어갔다. 경비원은 화단에 흐른 핏자국에 흙을 덮고 부러진 단풍나무 줄기를 울타리 너머로 멀리 내던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 여자는 밥을 안친 뒤 청소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직 아침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서둘러야 했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남편이 올 때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허락된 한정된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는 그 여자 자신도 기실 잘 알지 못했다. 남편의 방에 들어가 드러낼 수 있는 물건들을 대강 마루로 옮겨놓고 방 안의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빗자루를 넣어 책장 밑을 깊숙이 훑어냈을 때 그 여자는 먼지와 머리칼 따위를 풀솜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벌레를 보았다. 빗자루 끝에 딸려 나온 그것은 엷은 갈색에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은 정갈이었다.